일단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그룹이 4개 그룹으로 나눠진다라고 봐요. 첫 번째는 러시아하고 브라질이 있는데요. 러시아는 2주 전에 기준금리를 0.75%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브라질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금리를 1.5%를 한 방에 인상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6.25%였던 브라질 기준금리가요, 7.75%로 올라갔고요. 그건 이제 10% 가까이까지 올린다라고 현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걸 좀 볼 필요가 있냐면, 브라질 같은 경우가 트랩에 좀 터키하고 브라질이 굉장히 안 좋게 빠져 있는 게, 브라질 같은 경우는 재정을 굉장히 방만하게 운용하는 면이 있어요. 이게 물가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되게 커져 있을 때 돈을 들이부으면, 이때는 이게 진짜 기름에다가 이제 그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럼 진짜 불이 활활 타올라요. 그래서 굉장히 브라질에서는 헤아라 가치가 무너질 수 있다. 헤아라 가치가 무너진다는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브라질이 물가가 오를 수 있다, 이제 이런 우려를 좀 낳고 있는데, 그런 데다 대고 이제 브라질의 이제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되게 포퓰리즘적인 대통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재정 부양이나 이런 걸 크게 하겠다, 복지 정책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 잘못하니까, 야, 그러면 이 나라는 복지 정책 진짜 제대로 그냥 골로 가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헤아라 가치가 더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럼 헤아라 가치가 더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은 브라질의 물가 상승세가 훨씬 더 심각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물가가 너무 많이 뛰어오르니까 그럼 브라질 입장에서도 답이 없어요. 이 물가 상승을 갖다 제어하기 위한 방법을 써야 되거든요. 이걸 그냥 놔뒀을 때는 나중에 헤아라 가치가 진짜 제대로 이제 무너져 내리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신흥국들은 지금 빠르게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그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준금리를 많이 인상하는 그룹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하는 그룹이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고, 헝가리라든지 체코 같은 국가들, 이머징 국가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신흥국 중에서도 약간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어드밴스드 된 그런 형태의 신흥국들은 지금 기준금리 인상을 속속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같은 케이스도 아마 느끼시겠지만은 올해 기준금리 인상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연초 전망이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연내 2번 인상, 그러니까 11월 달 추가 인상이 어느 정도 컨센서스로 자리 잡았고, 네. 그 다음에 내년에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예고가 되거나 시작을 했던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런 금리 인상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금리 인상을 이미 하는 쪽에서는 보다 많은 금리 인상을 하고요.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은 1.5%씩 올리는 그런 모습이고, 한국 같은 케이스는 금리 인상을 시작한 그룹은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 인상의 속도가 빨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실제적으로 지난주에 네. 그야말로 대학살이 이루어졌죠. 네, 제가 이제 목요일날 나왔을 때도 그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그 다음날 멀쩡해질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또 빠졌어요. 네. 그러면서 네. 이틀간의 대학살이 있으면서 네. 제가 와, 이거 채권 트레이더들 옷 많이 벗겠네 이번에. 네. 실제로 지금 앞서 잠깐 우리 시작하기 전에 얘기 나눴는데, 일정 수준은 북이 클로징 됐다, 즉 폐쇄를 해버렸다, 네. 운용을 못하게 만들었다, 그렇죠.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온 것은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은 거다. 호주, 뭐 러시아, 브라질 이런 데서 계속 오르니 우리도 더 올릴 거야. 니네 한 번 아닐걸? 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목요일, 금요일은 호주의 영향이 굉장히 네. 많이 컸어요. 호주라는 나라가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상당히 높죠. 네. 근데 우리나라도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그쵸. 상당히 높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호주하고 직접적인 경제 의존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크진 않지만 네. 그렇죠. 이상하게 옛날부터 호주하고 우리나라하고 경기 사이클이 되게 비슷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최근에는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예전에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채권 분석을 할 때는 호주 금리 되게 많이 모니터링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동조화 현상도 되게 많았어요. 같이 네. 움직이는 영향들도. 최근에는 조금 줄어들긴 했었어도 그래도 이제 지금 같은 때는 좀 바라볼 필요가 있죠. 지난주에는 호주가 이제 그런 문제를 만들어냈는데 그 호주가 세 번째 그룹입니다. 네. 첫 번째 그룹이 이제 러시아, 브라질 같은 이머징 국가 말씀드렸고 네. 두 번째는 어드밴스드한 이머징 국가들 말씀드렸고 세 번째가 이제 호주가 들어가는데 네. 세 번째 이제 호주 들어가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면 캐나다가 있었어요. 캐나다는 지금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면 기준금리를 갖다 내릴 만큼 내린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양적 완화에 들어갔었거든요. 예, 그러면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런 거 하니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준금리라는 거는 가격으로 시중의 유동성을 통제를 하는 거고요. 네. 양적 완화라는 거는 가격은 무시하고 수량으로 승부를 거는 겁니다.
그러면 양적 완화라는 건 모르겠고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난 이만큼 던질 거고 예를 들어 월 50억 달러 던질 거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한번 잠깐 생각해 보죠. 나는 모르겠고 월 50억 달러 던질 거야 하면서 돈이 막 쏟아져요. 네. 근데 기준금리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0.75다라고 하면 0.75 기준금리 라인 딱 만들어놔요. 그런 상태에서 돈이 많이 쏟아져 가지고 시중에 돈이 많이 몰리게 되면은 기준금리가 시중금리가 그렇죠. 내려가겠죠. 네. 그러면 제가 기준으로 세워놨던 0.75보다 금리가 내려갈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빨아들여요. 그러면 돈을 막 빨아들이게 되면 시중의 유동성이 부족해지면서 금리가 올라오겠죠. 그렇죠. 너무 많아지면 너무 부족해져가지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때는 돈을 풀어줘요. 이렇게 해서 0.75 가이드라인에 계속 맞춰주겠다는 게 기준금리거든요. 네. 근데 기준금리를 0.75로 딱 매핑을 해놓은 다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돈을 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 돈을 흡수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한쪽에서는 돈을 푸는 거죠. 그럼 모순이죠. 네. 중앙은행이 저 사람은 어떤 스탠스지 하면 한쪽에서는 돈을 풀고 한쪽에서는 돈을 빨아들여요. 이 모순이잖아요. 네. 그럼 시장에서는 이건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느 하나를 먼저 클로징을 해야 돼요. 뭘 끝내냐면은 항상 기준금리 인하를 한 다음에 더 이상 금리 인하를 해봤자 효과가 없고 충격만 줄 것 같으면 그때는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장기채를 사들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장기 국채를 사들이는 양적 완화를 실시를 합니다. 이걸 되감을 때는 항상 양적 완화부터 되감아요. 그래서 양적 완화를 제로로 만들어 놓은 테이퍼링을 끝낸 다음에 기준금리 인상 수순을 밟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 미국도 똑같고요.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양적 완화가 한 10억에서 20억 불 정도 남아 있었어요. 요걸 갖다 유지를 할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한 번에 끝내버렸죠. 이번에 테이퍼링이 종료가 됐어요. 네. 그러면서 거기다 딱 던진 게 뭐냐면 내년 중반까지는 기준금리 인상할 겁니다. 이제 이런 식의 가이드라인을 던져주게 되죠. 네. 시장에서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 세 번째 그룹은 결국엔 아직 기준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양적 완화를 시작했었던 그룹이 있어요. 네. 이 세 번째 그룹 중에 캐나다가 들어가는 건데 캐나다 같은 경우도 예상에서는 아직은 양적 완화를 작게나마 유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를 갖다 끝내버렸죠. 네, 그러면서 이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예고에 들어갔다라는 게 캐나다의 케이스입니다. 그럼 요거 지금까지 세 개 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첫 번째는 브라질, 러시아는 생각보다 금리 인상 폭이 컸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한국 같은 케이스는 생각보다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르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예상이 좀 더 빨라지고 있죠. 세 번째는 캐나다 같은 경우도 테이퍼링의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죠. 네. 그럼 셋 다 공통점이 뭐냐면 기대보다 빠르다, 기대보다 많다. 그러니까 뒤에 뭐가 나오든지 간에 기대보다 XX가 되는 거죠. 그렇죠.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빠른 겁니다. 네. 이건 시장이 충분히 충격을 줄 수가 있죠. 여기에 이제 호주가 대미를 장식하게 되는데 이제 호주가 했던 걸 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호주는 이게 좀 내용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제 생각에는 이왕 이제 늦어졌으니까 또 이거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네. 이게 이제 지난주 금리하고도 되게 많이 맞물리게 되는 건데 한번 사연을 한번 들어보시면 이런 겁니다. 작년도 4월이었을 거예요. 작년도 4월 달에 그 코로나 패닉 국면에서 호주가 기준금리를 0.25%까지 인하를 합니다. 기준금리라는 건 초단기 금리예요. 하루짜리 초단기 금리를 이제 0.25까지 낮췄거든요. 네. 기준금리를 쫙 잡아 낮췄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누구도 한국은행하고 거래하시는 분 없죠. 그렇죠. 한국은행 뭐 모기지론 이런 거 받으신 분 없잖아요. 네. 한국은행하고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개인은. 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네. 물론 이제 의미가 있지만 간접적으로 기준이 되지만 한국은행하고 거래가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시중금리를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시중금리라는 건 국채금리랑 회사채 금리를 만나게 되는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시중금리가 내려와야 되는데 기준금리를 확 잡아 낮췄는데 시장에서는 미동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마찬가지로 내가 기준금리를 낮춘 만큼 다른 시장 금리도 한꺼번에 잡아 내려줄게 해가지고 호주 중앙은행에서 어떻게 하냐면 3년을 타겟으로 잡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10년 국채를 타겟으로 잡았는데 호주는 3년이 만만해 보인 거죠. 3년이 되는 지표금리를 딱 때려 잡은 다음에 걔를 무제한으로 사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양적 완화를 통해서 3년짜리 국채를 사드릴게 라고 하면서 그게 옵션을 줍니다. 뭐라고 옵션을 주냐면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는 걸 한대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얘를 갖다가 이 3년짜리 국채 금리를 0.25%로 묶어버릴게. 이 위로 못 올라오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해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서 어떻게 그 밑으로 눌러놓을 건데 계속 사면 돼. 국채를 갖다가 예를 들어 3년 국채 금리가 올라오면 그때는 3년 국채를 막 사면서 3년 국채 시장에다 돈을 막 무제한으로 쏟아놓는 거죠. 그러면 돈이 막 들어오게 되면은 금리는 결국에 돈값이잖아요. 그렇죠. 돈의 공급을 무제한으로 늘리면 결국에는 3년 국채 금리가 0.25 위로 올랐다가 하고 죽겠죠. 네. 그럼 죽였지? 이래. 이게 일드 커브 컨트롤이야. 보이지? 네. 중앙은행의 힘.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게 작년도에 호주가 썼던 네. 3년짜리 국채 금리를 타겟팅하는 그런 양적 완화.
네. YCC를 썼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드 커브 컨트롤, 스윙, 그러니까 뭐냐면 금리 타겟을 딱 주면서 네. 3년짜리 국채 금리에 금리 타겟을 딱 주면서 이걸 갖다가 양적 완화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라고 네. 약속한 거죠. 작년 8월에 호주가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합니다. 그래서 0.25%였던 기준금리를 0.1로 인하했어요. 네. 0.1로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니까 당연히 3년짜리 국채금리 타겟이 0.25였는데 걔도 따라 내렸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상황은 3년짜리 국채금리 타겟에 대해서 0.1%로 YCC로 0.1% 위로 못 올라오게 묶어줄게요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여태까지는 올라오려고 고개만 탁 들면 두더지 게임하듯 올라오는 대로 때린 거죠. 그러면 나중에 하도 맞다 보면은 시장도 무서워서 안 올라가요. 네. 아니 올라가면 때릴 거 아니야. 네. 안 올라와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죠. 3년이라는 건 지금부터 3년이잖아요. 네. 근데 시간은 항상 흘러가기 마련이죠. 예를 들어서 작년 8월부터 3년이면 20년도 8월부터 3년이면 23년 8월이죠. 그렇죠. 그때 3년을 타겟으로 했으면 23년 8월물을 23년 8월 만기 국채를 타겟팅했겠죠. 네. 근데 이제 올해 한 4월 정도 와요. 그럼 올해 4월 오면은 23년 8월은 3년짜리가 아니잖아요. 그쵸. 기간이 줄어들었죠. 그러면 교체를 해요. 음. 타겟물을 교체를 해요. 그래서 언제 걸로 교체하냐면 21년도 4월 달에 3년 만기면 24년 4월물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4년 4월물을 갖다가 0.1%로 유지하는 YCC 양적 완화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놓은 상태. 그게 현재까지 버전입니다. 네. 네. 그러면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반응하냐면 24년 4월 만기가 되는 국채는 호주 중앙은행이 미친 듯이 사들이니까 쟤는 건드리면 안 되죠. 네. 신의 가호가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 고개를 드는 순간 때릴 텐데. 네. 그래서 걔는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7, 8, 9월에 미국 국채금리가 다시 이제 잭슨홀 이후에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시장금리가 전 세계가 한꺼번에 들썩들썩하면서 한꺼번에 쫙 위로 올리기 시작을 해요. 네. 그러면 얘네들도 올라가야 되는데 얘는 못 올리죠. 왜냐하면 이제 호주 중앙은행이 묶고 있잖아요. 딱 잡고 넘어가지 마. 여기 딱 잡고 있잖아요. 올라가려고 딱 밑에서 잡아버리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뛰어 올라가냐면 그 뒤에 있는 애들 24년 4월 만기 이후에 있는 애들이 하늘로 뛰어 올라가요. 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진짜 지금으로부터 3년 만기죠. 그럼 24년도 10월 11월 만기 애들 네. 다시 24년 4월 만기는 0.1로 묶어놨고 근데 24년 11월 만기면 사실 금리 차이가 많이 안 나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얘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네. 9월 달부터 0.2%에 묶여있던 애가 0.7 이렇게 막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허, 깜짝 놀란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얘가 들썩들썩 하잖아요. 네.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얘가 끌려 올라가거나 왜냐면 친구가 올라가니까 끌려 올라가거나 그렇죠. 시장 분위기 보면 끌려 올라가야죠. 그죠? 네. 아니면 얘를 갖다가 중앙은행이 너무 세게 묶으면 와 중앙은행이 만만치가 않네 하면서 얘가 끌려 내려오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죠. 네. 양자태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였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인 건데 지난주에도 이제 최근에 이제 전 세계 국채금리 막 뛰죠. 근데 호주에도 드디어 이런 소식이 터져요. 호주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아. 호주 소비자 물가 지수가 3%로 발표가 되고요. 네. 이제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2%를 넘어서요. 근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물가가 높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가 네.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호주에서 금리가 툭 튀기 시작을 해요. 3년짜리 그 뭐냐면 이제 24년 11월짜리가 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얘가 더 튀니까 24년도 4월짜리 호주 중앙은행이 묶고 있는 이 친구 있잖아요. 이 친구도 들썩들썩하다 툭 튀기 시작을 한 거죠. 0.2, 0.4 이렇게 올라가려고 해요. 네. 0.1로 묶어놔야 되는데 그러면 0.2, 0.3 이렇게 고개를 쳐들면 이걸 갖다 망치로 때려야 되잖아요. 호주 중앙은행이 막 국채를 사들이면서 때려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놔둔 거예요. 음.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버전입니다. 네. 놔뒀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뭐 하면서 올라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네. 툭 튀는 거죠. 위로. 네. 안 때리네. 툭 튀는 거죠. 그래서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올 때 무슨 기대가 있었냐면 야 금요일 날에도 안 때리면 이거 풀어주는 거 아니야? 이제 안 하겠다는 뜻인가? YCC 푼다는 얘기인가? 네. 왜냐하면 지금 다른 애들도 다 풀고 있잖아요. 그렇죠. 캐나다 중앙은행도 풀고 있잖아요. 네. 그럼 다른 애들도 기대보다 더 강한 그렇죠. 긴축의 속도를 가져가는데 얘만 이제 YCC 하면서 버티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얘도 이거 안 때리겠네? 안 때리겠네를 시장이 기대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하늘로 뛰죠. 금요일 날이 되게 중요했는데 금요일 날도 안 때렸어요. 안 샀어요. 네. 24년 4월 국채 안 샀어요. 네. 어떻게 됐죠? 하늘로 날아요. 0.2% 이렇게 버벅거리던 애가 0.7 이렇게 튀어 올라가요. 하루 만에요. 네. 하루 이틀 만에. 어. 그러니까 국제금리가 하늘로 뛰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얘가 뛰어 올라가니까 또 여기 3년짜리 남아있던 애 있잖아요. 24년 11월 남아있던 애. 얘 올라오네 하면서 중앙은행이 안 받아주네 하면서 같이 뛰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3년째 호주 3년짜리 국채 금리가 9월 달에 0.2%였어요. 지난 네. 9월 달에. 네. 네. 그게 지금 1.2 다 왔어요. 3년물이 네. 1.2까지 나올라요. 1.2까지 왔어요. 엄청 3년 물이 그러니까 24년 11월 만기가. 네. 근데 묶어놓은 건 지금 한 0.7 정도 나와 있고 마지막 블룸버그는 안 보고 왔는데 그 정도까지 금리가 뛰어 올라와 있어요. 거기도 대학살 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무슨 말씀드렸냐면 네. 우리나라하고 호주하고 경기 사이클이 비슷하다는 말씀드렸고 네. 우리나라 국채 시장을 볼 때 채권 하시는 분들이 호주의 국채를 되게 많이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럼 호주의 국채 금리가 뛰는 게 굉장히 의외였겠죠. 예, 그런 건 왜냐하면 이렇게 이런 거죠. 질문 중에서 잽을 맞으면 이 선수가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모르죠. 왜냐하면 1라운드예요. 펄펄할 때는 잽 날리면 딱 맞잖아요. 또 싸우면 되죠. 근데 13라운드에서 앞이 안 보여요. 정신도 없고 서 있기도 힘들어요. 그 상태에서 잽 맞으면 죽죠. 그냥 앞으로 눕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채권 시장도 진짜 맞을 대로 맞아가지고 정말 거의 뭐 그로기 상태에 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호주에서 한방 이제 날린 거죠. 네. 이 호주 중앙은행의 케이스를 잠깐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호주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비둘기적인 은행이 그 중앙은행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걸 줍니다. 포워드 가이던스는 미리 선제적으로 포워드잖아요. 네. 앞서서 가이드.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가이드를 줘요. 중앙은행이 시장하고 소통을 해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24년이 되어야 금리를 올릴 것 같아. 그 전까지 안 올린다는 얘기죠. 네. 24년이 되어야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얘는 가장 완화적인 중앙은행 이런 생각을 되게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럼 24년까지도 금리를 안 올리면 당연히 통화정책 양적 완화 이런 것들도 지금 테이퍼링은 고민할 게 아니죠. 계속 하고 있어야죠. 아직 멀었으니까. 근데 갑자기 얘가 안 사요. 계속 묶어줬던 애를 탁 네. 튀어오르게 놔뒀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은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금리 타겟을 0.1로 묶는 거 이제 안 할 거네. 네. 그럼 양적 완화로 묶는 걸 안 한다는 얘기는 양적 완화 안 할 거네 이 얘기인 거죠. 그쵸. 뒤집어 말하면 테이퍼링이 빠르게 진행되는 거죠. 그럼 호주 중앙은행이 그렇게 완화적이던 애까지도 돌아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충격이 언제 있냐면 가장 부드러웠던 사람이 확 돌아서잖아요. 그럼 충격, 설마 너 맞아? 네.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호주 중앙은행이 시장에 던진 작은 공이요, 굉장히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무슨 말씀드렸냐면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말씀드렸어요. 네.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말씀드렸는데 이 단어가 나와 있는 신문 기사를 제가 하나 준비해 왔는데 이 기사가 해석이 되시면 제가 지금까지 호주 설명해 드린 게 대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잠깐 기사 하나만 좀 열어볼게요. 이거 하나 띄워주시죠. 기사 보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호주 중앙은행이 RBA죠. 네. 리저브 뱅크 오브 오스트레일리아 국채 금리 급등에 대응하지 않자. 사들이면서 첫 찍어 누르질 않자. 다음 주 내일이에요. 아까 전에 안 팀장님은 말씀 안 해주셨는데 내일 호주 중앙은행 그 회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다음 주에 있을 통화정책 회의에서 정책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럼 이거 양쪽 하나 이거 금리 타겟 안 하나? 이 얘기죠. 28일 날 10월 28일이에요. RBA는 호주 중앙은행은 수익률 곡선 제어 YCC죠. 정책의 대상 채권인 24년 4월 만기물 국채 금리가 목표치인 0.1%를 훨씬 웃돌았음에도 매입에 나서지 않았다. 때리지 않았다. 이 얘기죠. 여기 읽히시고 느낌이 확 오시면 제가 드렸던 말씀이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네. 밑으로 내려와 볼게요. 이 여파로 호주 단기물 국채 금리가 급등했다. 호주 4대 은행 중 하나인 NAB는 3분기 호주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게 나온 이후 RBA가 국채 수익률 목표치를 고수하지 않자 물가가 세니까 안 때렸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자 중앙은행이 다음 주 통화정책 회의에서 포워드 가이던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다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걸 변경하고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장기 국채를 사가지고 수익률 곡선을 누르는 건데 장기 국채 안 산다는 얘기죠. 이건 양적 완화를 지워간다는 얘기겠죠. 밑으로 내려보세요. 은행은 2024년까지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호주 중앙은행의 포워드 가이던스를 금융시장이 신뢰하지 않고 있어.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RBA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맨 밑에 줄 보시면 RBA는 다음 달 2일 통화정책회의를 개최한다. 12월이 아니라 11월입니다. 이게 10월 30일 기사예요. 참고로 보시면 연합인포맥스 기사를 네.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게 딱 내용이 읽히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설명해드렸던 호주 중앙은행이 어떤 짓을 한 건지에 대해서 내용이 좀 이해가 되신 거예요. 네. 그럼 시장의 기대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네. 지난주에 20위가 있었어요. 유럽 중앙은행이 이제 회의를 했었는데 통화정책 회의를 했었는데 네. 이것도 걸작이에요.
사실 다른 것들은 거의 변화가 없어서 사람들이 이건 뭐 그냥 심심하게 잘 지나갔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네. 기자들이 생각보다 날카롭게 물어봤죠. 뭐냐면 유럽 중앙은행에서는 일단 내년에는 금리 인상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금리거든요. 유럽 네. 중앙은행. 근데 그 시장에서는요. 내년에 기준금리를 좀 인상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중앙은행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중앙은행의 포워드 가이던스는 우리가 앞으로 봤었을 때는 기준금리 인상 내년에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시장에서는 닥쳐. 나 너 못 믿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너네 기준금리 인상할 것 같은데 물가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서로 이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 라가르드 총재가 딱 그 22 유럽 중앙은행 회의가 끝난 다음에 기자회견이 있어요. 거기서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죠. 뭐라고 던졌냐면 어떻게 생각하시냐. 시장에서는 내년 기준금리 인상을 보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물어본 거죠. 라가르드 총재가 뭐라고 했냐면 다음 페이지를 보시죠. 자 이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네. 라가르드 총재는 시장의 내년 금리 인상 기대를 일축하는 발언을 내놨다. 아니란 얘기겠죠. 네. 그는 우리 분석으로 볼 때 22 유럽 중앙은행 분석으로 볼 때 22의 선제 안내 조건은 선제 안내 조건이 뭐냐면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해요. 영어로. 그죠? 가까운 시점이 아닌 시장이 예상한 금리 인상 시점을 충족하는 것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이게 번역이 좀 어렵고 이제 그리고 일부러 말을 좀 어렵게 해요. 네. 이제 꼬아야지. 이제 이 느낌이 오거든요. 무슨 뭐라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잘 들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이 예상한 거는 우리의 가이던스하고 다르다. 그거하고 다른 거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딱 이 문장까지 들으면 뭐냐면 그러면 내년에 금리 인상한다는 거 설레발이네. 이제 이거죠.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보겠죠.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러면 시장이 오버한 거네요. 빨리 간 거네요. 이제 이렇게 물어봤겠죠. 네. 거기에 대해서 라가르드 총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서도 시장이 금리 인상에 있어 앞서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니까 시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시장이 오버하는 거예요? 그건 말하기 좀 그래. 그렇다는 말은 아니야. 그렇죠. 이제 그렇죠. 되게 질문을 뭉개버린 거죠. 네. 클리어하게 말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 인상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거는 되게 부담스러우니까 그 말을 안 하고 뭉개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딱 보시면 그러면 다 떠나서 이게 되게 뭐 말이 되게 애매모호하고 어렵잖아요. 그럼 다 떠나서 클리어한지를 다 떠나가지고 그냥 이 질문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22의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한 신뢰도가 이 문장을 보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신뢰도가. 와 정말 믿을만해. 아니죠. 포워드 가이던스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죠. 자, 그죠. 그래서 제가 22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양적 완화를 줄인다 늘린다 이런 얘기를 한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시장이 제일 관심이 많았거든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질문을 뭉개버린 거죠. 그런데 그 질문을 뭉개버린 게 애매모호해서 긴가민가 이렇게 지나간 게 아니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네. 신뢰 상실의 시대 이제 이런 느낌을 주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안 드리는 은행이 하나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자 이제 보면은 이제 그룹을 이제 세 개를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러시아하고 브라질에 드렸어요. 두 번째가 이제 한국을 비롯한 금리 인상을 시작하는 그룹을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호주하고 캐나다하고 22하고 말씀드렸어요. 포워드 가이던스가 흔들린.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죠. 미국이죠. 큰 게 남았죠. 그죠? 페드가 남아있죠. 페드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게 FOMC에서의 관전 포인트하고 만나 있어요. 그러면 자 이제 이 질문이 나오죠. 그럼 왜 시장이 이렇게 중앙은행 안 믿지? 그러면은 시장이 갑자기 안 믿게 된 건 아니겠죠. 네. 뭔가 계기가 있겠죠. 그렇죠. 그 계기가 뭘까요? 물가죠. 9월 물가죠, FOMC지. 물가. 그렇죠. 물가죠. 물가죠. 뭐냐면 이런 거죠. 그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야. 일시적이야, 네. 일시적이야 하다가 내년까지 언제까지? 이런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김현미 의원님한테 네. 10만 원을 빌렸어요. 그다음에 금방 갚을게요. 한 다음에 막 뛰어가면서 10만 원을 빌렸어요. 아니 뭐 이상한 애도 아니고 10만 원 빌려줬죠. 그러면 이제 금방이라는 생각을 갖다 보통 일주일 정도 하는데 2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이렇게 되는 그럼 일시적이 아닌 거죠, 더 이상. 우리가 받아 얘기할 때는 일시적이 전혀 아닌데 통념으로는 일시적이 전혀 아닌데 저는 계속 얘기하는 거죠. 2년이면 일시적이죠. 단기 국채 2년 단기 국채잖아요. 이건 농담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거죠, 황당하게. 그럼 이제 저한테만 맞는 얘기를 하면서 우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는 신뢰를 상당히 많이 잃어버리죠. 페드가 제대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페드가 사실은 그 균열을 갖다 만들 수 있는 어떤 이제 그 시발점을 제공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중앙은행의 페드의 포워드 가이던스가 뭔지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는 거예요. 페드가 얘기하고 있는 포워드 가이던스는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잭슨홀 연설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테이퍼링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테이퍼링을 시작한다고 얘기하면 시장이 울 것 같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한참 고민하다가 오케이 이렇게 하자라는 거죠. 테이퍼링을 시작하는데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달라요 하면서 얘기도 시장이 고민도 안 하던 금리 인상 얘기를 갑자기 꺼낸 거예요. 네. 금리 인상은 달라요. 응? 뭐가 다른데요? 테이퍼링은 지금 상황에서 시작할 수 있지만 금리 인상은 훨씬 더 다양한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 그러면서 영어로 스트링전트한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견조한, 굉장히 이제 좀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깐깐한 그런 테스트를 통과해야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어요. 훨씬 더 기준이 어려우니까 금리 인상을 걱정하지 마세요. 시장이 테이퍼링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금리 인상 끌어들인 다음에 이 두 개를 분할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테이퍼링은 할 수 있지만 금리 인상은 전혀 다른 구조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금리 인상은 아직 멀었어요. 라고 하는 게 현재의 포워드 가이던스예요. 그리고 그 포워드 가이던스를 갖다 힌트를 주고 있는 건 점도표죠. 다플랏이라는 거잖아요. 그 다플랏을 통해서 봤었을 때는 2022년에 내년의 금리, 내년 말까지 금리 인상이 위원들 중에서 절반 정도가 내년 금리 인상을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올라온 거예요. 나머지는 2023년, 4년 이렇게 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포워드 가이던스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냐면 이제 훨씬 더 어려운 기준을 통과해야지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할 거야. 그리고 아직 기준금리 인상 생각 안 하고 있어. 아직 멀었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 멀었어라는 것에 대해서 도플롯에서는 내년 말 정도에 한 번 정도 인상하지 않겠어? 라고 예상하는 거겠죠. 그게 현재의 포워드 가이던스예요. 근데 내년 말 정도 한 번도 그렇지만 나머지 절반은 그 뒤니까 페드는 조금 더 늦게 금리 인상할 것 같다라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시장에 암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건 아니에요. 다플롯이라는 것 자체도 이때 할 거야 이 얘기가 아니라 이때 할 것 같아 이런 정도니까요. 자 그러면 포워드 가이던스는 이런 식으로 던져놨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잠깐만 볼게요. 이게 자 보세요. 이게 investing.com 다 하시잖아요. investing.com에 보면은 그 저기 제가 이제 보면은 여기 investing.com의 맨 밑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이게 이제 한글로 되어 있으신 분은 더보기 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걸로 들어가시면 페드 레이트 모니터라는 게 나와요. 연준 금리 모니터 도구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걔로 들어갔었을 때 원래는 이제 그 유로달러 금리 선물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보통 다 보시는데 이제 그 저기 블룸버그 이렇게 보시지 않으면 그런 거 찾아보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페드 레이트 모니터 이게 investing.com에서 보는 건데 한번 잠깐 볼게요. 2022년도 6월 16일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16th라고 나와 있잖아요. 요게 보면 좌측에 있는 차트 보면은 이게 뭔지 한번 잠깐 보는 거죠. 뭐 검게 있어가지고. 근데 요즘에 이제 좀 익숙해져 있어요. 자 이제 밑으로 한 번씩 하나씩 읽어봅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미팅 타임이 6월 16일 날. 6월 16일 지났는데 2022년이죠. 내년 6월 달에 금리가 어떻게 될 건지,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건지예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0.0에서 0.25%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을 확률이 33.7%랍니다. 예상치가. 그죠? 네, 예상치가. 그럼 앞은 보지 마세요. 마이너스 0.20 보지 마세요. 헷갈리니까. 자, 그러면 금리가 0에서 0.25 사이에 있을 확률이 33.7%래요. 시장이 보는 확률이. 그럼 나머지 66.3은 금리가 올라갈 걸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금리가 인상될 확률이 66.3이다. 금리가 인상되지 않을 확률이 33.7이다. 시장의 생각이. 그렇죠. 시장의 생각. 그러니까 이게 맞는다가 아니라 시장에서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는 얘기죠. 내년 6월에 금리 인상 확률이 70%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옆으로 옵니다. 내년 12월 보시죠. 2022년 12월 15일이에요. 0.0에서 0.25 보이시죠? 거기에 남아있을 확률이 몇 프로가 나오냐면 3.8%가 나와요. 엄청났네요. 그러면 이걸 4%라고 계산하죠. 복잡하지 않게. 96%의 확률로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시장은.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죠. 하나만 볼게요. 0.25에서 0.5선을 한번 보세요. 거길 보시면 17.3%라고 나오죠. 그럼 두 개를 합쳐보세요. 앞에 있는 거랑. 그럼 두 개 합치면 21% 나오나요? 예. 0.5까지 올릴, 한 번 올릴 확률, 한 번만 올릴 확률은 내년까지 한 번만 올릴 확률은 21%라는 얘기죠. 두 번 올릴 확률, 두 번 이상 올릴 확률은 79%가 되죠. 자, 여기까지. 그러면 정리 한번 할게요. 내년 6월에 인상할 확률이 70%랍니다. 그리고 내년 12월까지 봤을 때 내년 12월에 두 번 이상 올릴 확률이 79%랍니다. 80%라고 하죠. 네, 그렇게 시장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페드가 보고 있는 포워드 가이던스하고 직관적으로 봐도 다른 느낌이 나죠. 그러네요. 다른 느낌이 나죠. 자,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 FOMC가 있잖아요. 이번 주에. 우리는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테이퍼링 이제 그만 좀 해라. 지겹다. 그게 뭐 11월에 하든 뭐 내년 중순에 끝나는 다 얘기한 거니까 시장에다 반영했어.
그리고 이제 뭐 금리에 대한 얘기 좀 할 텐데 뭐 이런 정도가 현재는 시장에서 요구해 있는 거예요. 기자회견을 한번 저는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내일 모레. 예, 라가르드한테 물어봤잖아요. 네. 시장이 앞서가는 것 같아요. 이 질문 했잖아요. 네. 파월한테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당연히 물어보겠네요. 좀 물어볼 것 같은데. 네. 물어보겠네요. 그렇죠. 네. 그 두 번째는 그 질문 하겠죠. 일시적인 물가 상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시적이라는 게 맞는지 한번 물어볼 것 같지 않아요? 일시적으로 2년 가는 거예요? 네, 그런 거 한번 물어. 그러니까 뭐 이제 질문을 그대로 워딩을 하지 않겠지만, 네. 그렇게 이제 약간 좀 시니컬하게 물어보면 이제 쫓겨나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거기 계시는 분들이 엄청난 기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아, 월스트리트저널 이런데 기자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질문을 아마 던지실 텐데 제 생각에는 일시적인 물가 상승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던지게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얘기해 달라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네. 클리어하지 않으니까 시장이하고 지금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 아니니라는 얘기가 아마 나오게 될 것 같고, 파월이 그럼 이 질문이 들어올 거라는 걸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제 생각에 알고 이건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저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보면 옆고등학교에서 기출문제 나오면 이틀 전에 중간고사 봤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고등학교에서 이 문제 한번 풀어보잖아요. 안 되나요? 보통 그런 거 하잖아요. 네. 작년에 풀었던 문제 풀고 열심히 공부하던 오건영 네. 부부장은 했겠죠. 그럼 저는 관심이 없었고. 아니 저도 물론 안 했는데 예시를 한 건데 네. 저도 공부 관리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이제 드렸던 거는 페드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건 페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페드가 얘기하고 있는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한 불신에서 나타난다라고 보고요. 저는 그건 어디서 불신이 나타나는데 이 페드레이터 모니터라는 건 이거 많이 틀려요. 네. 사실 이대로 되는 경우 별로 없어요. 그렇지. 네. 시장에서 그렇게 설레발을 치고 있을 뿐이에요. 또 시장 분위기밖에 확 바뀌거든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4월, 5월에는 마이너스 7%가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간다고 막 난리가 아니었었어요. 네, 네. 근데 다만 지금 시장이 바라보는 미래를 갖다 얘기해 주는 건데 페드가 나를 믿어, 나 믿어, 못 믿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못 믿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논의가 아마 나올 것 같고, 근데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테이퍼링 있잖아요. 전 테이퍼링에 대해서도 이거 다 반영했다. 네. 이거 이슈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조금 이 부분을 좀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 페드레이트 모니터를 보면은 이제 내년도 5월인가요? 그때 FOMC가 한 번 있는데 5월달에 금리 인상 확률이 한 40%가 돼요. 5월달 금리 인상 확률이 네. 머물러 있을 확률은 60%지만 네. 그럼 그 확률이 좀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5월달에 금리를 인상한다. 그럼 5월달에 금리를 인상하려면 테이퍼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금리를 못 올려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금리를 올리면서 이제 양쪽 하나를 끝나지 않은 지금 상태에서 예상은 금리를 6월달에 올리면 그렇죠. 6월달에 테이퍼링이 한쪽에서 돈을 끝나니까요. 풀면서 한쪽에 돈을 빨아들이는 거니까 말이 안 돼요. 네. 그래서 테이퍼링을 끝낸 다음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네. 내년 5월달에 금리 인상을 한다면 그걸 시장이 예상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테이퍼링을 좀 더 빠르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시장 이제 저기 파월이 뭐라고 했냐면 내년 중반에 테이퍼링 끝낸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떤가 싶어요. 뭐냐면 내년 중반에 끝내는 게 현재의 가이드다. 네. 다만 이건 오토파일럿이 아니다. 오토파일럿은 뭐냐면 매월 150억 달러씩 줄여나가는 거죠. 그래서 11월부터 계속 줄여나가지고 내년 6월 정도에 제로. 이게 오토파일럿이에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줄여요. 네. 매월 150억씩.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거죠. 오토파일럿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네. 라는 얘기가 만약에 나온다라면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중간에 하다가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으면 많이 줄여. 테이퍼링의 속도를 빠르게 가져갈 수도 네. 있겠죠. 네. 어쩌면 저는 5월 달에 금리 인상 확률을 올리는 애들이 하고 있는 상상은 그렇지. 얘네들이 하고 있는 상상은 충분히 테이퍼링 양쪽 그렇죠. 하나 하는 상태에서도 금리 올릴 거 이게 아니라 네. 테이퍼링이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걸 갖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요번에 FOMC가 뭐 크게 뭐 일단 뭐 워낙 심리가 이렇게 둔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FOMC라서 네. 뭐 어쨌든 좀 웨이트는 있긴 하지만 뭐 어느 정도는 시장에 알려져 있는 뻔한 주제잖아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이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한 파월 의장의 의중을 들어보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첫 번째 테이퍼링 생각하고요. 발표 자체보다도 ECB와 RBA가 그러니까 호주 중앙은행이 이미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테이퍼링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다 이미 반영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혹시라도 이제 이게 오토파일럿에 대한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뭐 파월 연임이나 이런 건 물어보면은 파월 연임에 대해서는 아마 본인도 되게 이거는 뭐 더 파고들 수가 없잖아요. 뭐 신경 안 써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면 끝날 테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 보면 어떠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오건영 부부장님 지금 이 시점에 저하고 내기 하나죠. 탕수육 한 접시 내기 하나 하시죠.
처음에는 테이퍼링 11월에 할까 12월에 할까 그걸 가지고 내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이거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별로 약해. 재미없는 네. 너무 탕수육 반 그릇도 아까워. 그래서 네. 이거는 내기로 안 걸고 자 그럼 이번에 테이퍼링 발표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든지 11월이든 12월이든 하고 나면 시장이 조금 충격을 받을 것이다 안 받을 것이다. 여기서 충격을 받는다는 건 어려운 문제예요. 자, 탕수육 그래서 한 그릇 냈어. 네. 대자로 합시다. 네. 탕수육 대자. 자, 그래서 일주일 안에 끝나면 충격을 안 받는 거. 일주일 이상 받으면 충격을 받는 거. 그 일주일 기준으로 합시다. 자, 너무 어려운가? 너무 어려운 지금. 제가 진짜 사실 어려운. 시장은 제가 주식 시장은 제가 잘 몰라서 재미로 예. 재미로. 아, 네.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러니까 내기보다는 말 더듬으셨어 예, 지금. 예, 내기보다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꾸 왜 곤란해 왜 이렇게 곤란해 하냐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해요. 이 매크로라는 게 하나의 저는 환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지.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러니까 환경만으로 그러면은 이걸 다 설명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국하고 이란하고 축구를 해요. 누가 이길까? 그러면 이제 아마 펀더멘털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네. 한국 선수들의 실력과 전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구성원들 그다음 조직력 이런 걸 분석할 거예요. 이란하고 같이 비교하겠죠. 그럼 딱 본 다음에 한국이다 이거. 그쵸. 손흥민 있다. 음. 이 공격 라인이 훨씬 좋다. 이걸 분석해낼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이길 확률이 훨씬 높다. 그래서 7대 3의 확률로 한국이 이길 것이다라고 실적에 대해서 확실히 이렇게 컨빅션을 줘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죠. 이란 원정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모래바람이 분다네요. 오늘은 비가 내린대요. 네. 잔디밭 상태가 그렇다는데 거기서 지난 20년 동안 이겨본 적이 없다는데요. 되게 분위기가 그렇대요.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이 있답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정보를 갖다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경기장의 상태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딱 근데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겨져.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뭐 그래서 뭐 대단한 걸 건 게 아니고 아, 예. 직을 걸라는 얘기 아니고 탕수육 한 그릇만 걸자 예. 이런 거죠. 아니, 저는 사줄 의향이 있어. 나 사주고 싶어서 사실 그런 예. 건데. 네. 제가 보시겠습니다. 제가 그럼 혼자 걸을게요. 예. 왜냐하면 내가 하나 걸으면 네. 저쪽에서 선택을 못 하는 거니까 제가 선택을 전 일주일 안에 충격이 끝난다. 로 걸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틀리면 네. 제가 맛있는 걸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거까지만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저보다 훨씬 이제 주식시장을 잘 보시니까 아마 훨씬 잘 아시겠지만은 성장하고 금리 두 가지를 봐야 되잖아요.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빠져요? 빠질 수 있고 안 빠질 수 있죠. 그럼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얘기는 나도 하겠어요. 다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성장이 평균적인 성장이 있는 게 아니죠. 셋이 똑같은 성장을 하는 게 아니죠. 셋의 성장의 평균을 때렸을 뿐이잖아요. 근데 곽상준 지점장님은 정말 큰 성장을 하고 계시고 중간 성장을 하고 계시고 저는 진짜 미천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금리가 올라와요. 그러면 평균 성장으로 봤었을 땐 버틸 수가 있는데 성장이 다 다르잖아요. 불균등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 금리의 상승을 견뎌낼 수 없는 약한 성장을 하는 저부터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브라질이나 러시아가 그랬다는 그렇겠죠. 얘기시죠. 그런 케이스가 네. 될 수 있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내 증시하고 미국 증시를 봤었을 때 우리나라가 왜 덜 오를까?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런 상황에서도 중장기적으로 금리가 더 오르더라도 이거 버텨낼 수 있는 게 그 성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그 성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어디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의 국면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네. 다시 한번 정리를 주식시장 입장에서 드리면 제가 앞서 모두에 야 이게 수급이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아서 썩 좋을 것 같지 않다. 수급이 언제 풀릴지 잘 모르겠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탑다운의 거시 매크로 측면에서 보면 네. 이렇게 금리가 올라오는 국면이 이제 명확관화해졌다. 네. 미국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네. 전 세계적으로 이미 반응을 했으니 이렇게 금리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체력이 좋은 증시와 체력이 나쁜 증시의 차별은 있을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는 다시 신고가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바닥치고 못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체력에 대해서 시장이 믿지 못하는 것이다. 금리 인상을 받아낼 체력이 있는지 여부 그걸 못 견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비리비리한 것이다라고 말씀. 과거와 단순 비교를 하는 건 되게 아주 문제가 있지만 좋은 시각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설득력도 네. 있고. 예. 과거가 그대로 반복되는 건 아니지만 네. 2018년도를 저는 기억을 해요. 2018년도를 보면은 2017년도에 전 세계가 한꺼번에 좋았어요.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그때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려도 전 세계 성장이 세게 나오니까 네. 달러가 약세였어요. 이 얘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그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긴 하지만 네. 지금 상황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이제 2018년도에 시장이 예상했던 건 뭐냐면 기준금리 인상 2017년도에 3번이나 했으니까 네. 올해 한 2번 하면 끝나겠네 이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2018년도 1월에 새로 들어왔던 파월 의장이라는 사람은 생각보다 완고한 표정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세게 가져가려는 듯한 스탠스를 보여요. 네. 그랬더니 2018년도 2월 달에 전 세계 증시가 한번 세게 맞았거든요. 네. 휘청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이 성장이 나오면서 이 금리 상승을 갖다가 버텨줄 수 있는 그 나라들하고 그러지 않은 나라들이 확실하게 갈리기 시작하는데 네. 4월 달부터 제일 약한 고리였던 터키가 흔들렸어요. 그런 다음에 5월 달에 브라질이 흔들렸고 네. 6월 달에 인도가 누웠고 7월 달에 한국이 쓰러졌어요. 예, 쓰러졌다는 게 망했다는 게 아니라 주가가 이제 휘청휘청 조정을 받았죠. 그렇게 네. 조정을 받기 시작을 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2018년도 9월 달에 미국에서 신고가를 찍어요. 2018년도 9월에. 근데 보세요. 페드는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그렇지. 다른 그러면- 나라보다 자기 나라가 중요하지. 그렇죠. 자기네 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가죠. 미국 경기는 뜨겁거든요. 다른 나라를 보면 금리 올리면 안 되는데 미국 경기는 뜨겁거든요. 네. 그럼 다른 나라를 왜 봐요?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을 가져가려고 하죠. 그래서 2018년도 10월 초에 파월 의장이 명언을 남겨요. 아직 우리가 생각하는 금리 인상 타겟에서는 아직 멀었다는 표현. 중립 지역까지 아직 그렇죠. 안 왔다. far from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랬더니 이미 3번 올렸거든요. 2018년도에. 네. 뭐야? 12월 달에 아주 대학살이 벌어졌지. 예, 미국 증시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이 떨어지죠. 네. 그런 다음에 2019년도 1월 달에 파월 의장이 이제 초라해진 초췌해진 모습을 등장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금리 인상에 인내심을 가져야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시장에서 물어보죠. 아니 미국 경제 괜찮은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딱 하는 얘기가 뭐냐면 미국 경제의 성장은 괜찮은데 유럽하고 중국 쪽의 경제 성장 그렇죠. 둔화가 우리한테 컨커런트라는 표현을 써요. 역풍으로 작용합니다. 네. 그래서 무서워요. 라고 해서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죠. 음.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는데 끝나지 않죠. 더 가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2019년도 7월 달에 그 유명한 보험죠. 보험적 금리 인하가 나오죠. 네. 예.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될 건 이제 이런 거예요. 결국에 지금의 금리 인상이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건가, 그리고 그 금리 인상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탄탄한 제가 감히 그런 말씀드리는 건 좀 이제 좀 부족하긴 합니다. 뭐 이제 그런 성장에 대한 동력이나 해자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앞으로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뭐 이런 거죠. 이제 시장이 좋다라는 것도 되게 디스크립션이 많잖아요. 전 모든 시장이 다 날아가냐. 네. 이제 그게 아니라 뭐 이제 어떤 이런 게 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제 실력으로 뭐 답변 드리긴 좀 어려운 질문이 아니었나. 지금 시장 컨센에 대해서는 정말 설명을 잘 해주셨고 딱 네. 맞아떨어지고 다 해석이 되고, 사실은 최근에 한국 금리 시장이 도대체 왜 이래, 왜 이 난리가 났어 하는 것도 다 설명이 잘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잘 설명을 해주는데, 사실은 파월 의장께서 네. 정말로 확실하게 그동안 계속 했던 얘기처럼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분리하는데 성공하신다면, 기름과 물을 분리시켜 주시는데, 계란의 노른자와 흰자를 갈라 주시는데 성공을 하신다면 조금 분위기는, 이 컨센의 분위기는 좀 바뀔 수도 있을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좀 짚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 아까 전에 4그룹이 존재한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그룹에서는 러시아, 브라질 말씀드렸고, 두 번째 그룹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을 시작한 그룹이고, 세 번째는 아직 금리 인상은 안 하지만 테이퍼링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미국까지 말씀드렸는데 네. 네 번째 그룹이 있어요. 네. 거기서 아마 제 생각에 좀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번째 하나 얘기하지 않은 나라가 있어요. 1번. 아, 그렇죠. 딩동대? 일본이죠. 네, 딩동대죠. 감사합니다. 딩동대죠. 네. 일본은요, 물가가 안 올라요. 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제로예요. 네. 예, 신기하죠. 공급망, 이런,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지금 물가가 올라서 참 힘들다라고 하잖아요. 네. 인플레이션이 무슨 말이야? 예, 뭐 그렇죠. 약간 이런 거죠. 거기 자체 완결적인 것 같아. 일본은 모든 걸 다 갖고 있어. 그러니까 네. 이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요. 뭐냐면 심리라는 게 되게 경제 주체의 그쵸. 자신감이라는 표현을 중앙은행 총재들이 정말 많이 쓰거든요. 저는 옛날에 처음에 공부하거나 이제 어렸을 땐 그게 무슨 소리, 되게 유치해, 할 말 없으면 뭐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랑 디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는 정말 다른 거고, 디플레이션이라는 세상에서 몇 년을 살았는지는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불황 속에서 30년을 산 나라하고 불황 속에서 10년을 산 나라는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면 10년을 산 나라는 너무 경기가 좋아지는 것 같으면 10년 전의 기억을 되새겨 볼 수 있겠죠. 그렇죠. 30년을 살았으면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렸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은퇴했죠. 예, 인플레이션 그래서, 시대에. 그러니까 그렇죠. 그럼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소설 쓰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글을 가져왔어요. 한번 보시죠. 인용문을 한번 잠깐 보시면요. 밑에 인용문 볼게요. 위에는 아까 읽어드렸고 구로다 총재가 이제 그 통화정책회의를 끝낸 다음에 얘기를 했어요.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은행 총재는 일본이 다른 나라와 달리 인플레이션을 겪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밑에 문단 볼게요. 또한 저기 이제 다시 이제 구로다 총재는 이날 정례 금융정책 결정 회의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가격 동향은 수요 회복이 미약해 느리다고 설명했다. 경기 부양을 그렇게 퍼부으면 다른 나라는 수요가 막 터져 나오잖아요. 네. 근데 수요 회복이 미약해 느리다고 설명했고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한 일본 기업들은 팬데믹 중에도 고용 수준을 유지해서 생산을 신속히 회복할 수 있었으며 가격 안정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구로다 총재는 수십 년에 걸친 디플레이션으로 일본 기업들은 판매 가격 유지를 위해 이익을 줄이는 자세가 되어 있다며 그들은 일본의 기업 문화 때문에 높은 비용을 완전히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서 이 기사를 3번인가 4번인가를 읽으면서 계속 되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떤 나라 중앙은행 총재도 이 말은 못할 거예요. 지금 네. 전 세계에서 일본 말고는. 그러면 일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왜 일본은 물가 상승이 안 나오는데? 왜 아직도 양적 완화하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는데? 일본 YCC 하거든요. 일드 커브 컨트롤 해요. 그러니까 10년 국채 금리를 0%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0에서 0.1로. 그럼 이건 왜 가능한데? 음. 디플레이션이니까. 인플레이션이 안 오니까. 네. 그래서 네 번째 그룹은요. 아직 인플레이션이 안 온 그룹이 있어요. 거기 일본이 들어가요. 저 글을 읽어보면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공급 적체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본은. 그러니까 자체 조달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수요가 30년 동안 본 거죠. 수요가 올라와봤자 어느 정도까지 못 올라온다는 것도 일단 아는 거죠. 그리고 다른 나라처럼 폭발도 아닌 거죠. 내수 중심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별로 안 부족한가 봐. 그리고 지금 다른 나라 난리가 났잖아요, 다. 그리고 수입 이제- 의존도가 예. 좀 낮은 거죠, 그렇죠. 일본이. 네. 그리고 아니 수입 의존도도 그렇고 그리고 기업들이 가격 정가를 안 하는 걸 이미 습관화한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줄이고 하는 그렇죠.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거고요. 어차피 가격 떨어질 거니까 가격 전가 안 해도 본전만 치면 우리 돈 버는 거야. 가격은 계속 떨어지니까 집값 계속 떨어지고 임금도 안 올려줘도 되니까 뭐 이런 문화가 예. 있는가 봐요. 근데 자산 가격까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최근에 일본에서도 자산 가격이 상승하니까 근데 이제 일단 수요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이거는 지난 3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올라올만 하면 죽고 올라올만 하면 죽고 사실 일본이 90년도에 버블이 터진 이후에 올라올만 했던 게 꽤 많았어요. 네. 네. 2000년도에도 한번 올라오려고 했었고요. 그러다 죽고. 근데 2006년에는 일본이 이제 그때부터는 양쪽 하나를 끝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일본도 금리 인상할 수 있다. 2번 금리 인상하고서 금융위기 맞고 미안해 이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도 좀 올라올 것 같았는데 또 좌절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느끼는 게 뭐냐면 디플레이 심리, 장기적으로 이어져 왔었던 디플레이 심리라는 게 너무나 무섭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네.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일본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디플레이 심리가 무섭다면 인플레이션의 심리도 무서운 거거든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인플레이 심리가 언제 나올까? 그러면 10년 동안 디플레이를 겪었어요. 저물가를. 네. 그럼 언제 인플레이 심리가 나올까? 그러면 강하게 물가가 튀어 올라가는 국면이 나와요. 네. 처음엔 안 믿어요. 에이 이거 금방이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좀처럼 내려오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오나? 진짠가? 뭐. 그렇죠.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겪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가 생겨나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가 생겨나면 경제 주체들의 반응이 달라져요. 그쵸. 왜 그러냐면 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먼저 사들여요. 그쵸. 물가가 오르기 전에. 그리고 기업들은 원료 구하기 힘들다는 걸 아니까 미리 원료를 더 담아요. 그럼 수요가 더 폭발하는 거죠. 미래 수요를 계속 땡겨오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산 시장에서도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요즘 이제 신문 기사 보면은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자산을 담자라고 나와요. 그럼 뭐지 해서 딱 열어보면은 원유 뭐 이런 것들 이제 원자재 펀드를 담자 이렇게 나와요. 네.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담는다 쳐요. 그럼 글로벌 유동성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원자재로 가죠. 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원자재 가지고 모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가 오른다라는 기대 심리가 오히려 시장에 그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을 갖다가 더 확대 재생산한다. 말이 맞나요? 그러니까 뭐 강화시킨다, 충분히. 린스포스먼트 한다.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충분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도대체 키가 뭐냐 했을 때 공급 적체다. 그쵸. 물류 적체, 공급 적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우리 김연래 팀장님하고 저하고 야, 전 세계가 이렇게 타이트한 공급 사슬 속에 있었어? 살짝 무너지니까 이렇게까지 모든 게 다 무너져? 하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도요타 시스템 속에 있었나 봐.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결국은 그거잖아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여기서 계속 고공행진을 해서 갈 것이냐 여부. 그리고 이번에 PCE도 뭐 4.6%가 나왔잖아요. 전년 동기 대비. 그러면 결국 이거는 공급 적재 풀릴 수 있는지 여부가 나오면 해결이 되는데 또 중고차 값이 또 다시 오른답니다.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면 참 그 연준 파월 의장도 대답하기 되게 곤욕스러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그럼에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라가르드 총재가 여장부예요. 통 크게 내년은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런 정도로 얘기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하나 이제 저도 그래서 파월 의장이 이제 하는 워딩을 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래서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고 할 때 결국엔 풀릴 거야. 결국엔 해결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70년대식의 인플레이션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는 70년대는 물가가 이렇게 높아졌거든요. 그렇죠. 꽤 오랫동안. 네. 근데 지금은 높긴 높지만 결국에는 이제 일시적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높았다가 금방 떨어지는 건데 지금은 꼬리를 길게 하면서 천천히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그래서 일시적이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비꼬는 거죠. 그게 무슨 일시적이야. 네. 2%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길잖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문제는 뭐냐면 꼬리를 길게 말고 내려가는데 그 꼬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겪는 기간이 길어져요. 네. 그리고 끝날만 하니까 이어지고 끝날만 하니까 이어지고 계속 이래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플레이션에 기대가 생겨날 수 있죠. 아까 전에 디플레이션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걸 한번 잠깐 보시죠. 파월 의장이 했던 얘기가 좀 되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잠깐 보세요. 네. 10월 23일 날 했던 얘기입니다. 파월 의장은 그동안의 위험이라면 높은 인플레이션이 가격과 임금 결정자들에게 지나치게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대하도록 이끄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죠. 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위험이 지속해서 더 높게 움직이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확실히 물가 안정을 유지하고 완전 고용 목표를 고려해 우리의 도구를 사용할 것.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상황에서 3.5%의 물가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게 이어지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라는 게 형성이 되면 그때 나서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 밑에 줄 볼게요. 마찬가지 10월 23일 날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 밑에 맨 밑에 줄 한번 볼게요. 9월 30일 날 기사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파월 의장이에요. 파월 의장은 동시에 인플레이션에 따른 기준금리 조기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그는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죠. 인플레이션 급등이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확실하게 대응할 것. 그는 특히 지금은 그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기대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린다면 정책 수단을 쓸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상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 말이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까만 화면에 금리 인상 확률을 막 땡겨오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거기에 결정적인 아니 그러니까 저 발언 9월 10월 달 사실 9월 달부터 시작이 된 거죠. 9월 10월에 저 발언이 각국의 중앙은행들을 움직이는 가장 결정적인 단초 역할을 한 게 아니냐. 근데 딱 내일 모레 나와가지고 본인은 발 쓱 빼고 아직은 일시적이야 이래버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엿을 먹지 않느냐. 특별히 채권 시장은 진짜 개 엿을 먹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죄송합니다. 거친 말을 표현해. 채권 시장이 너무 거칠었기 때문에 이게 저는 대학살이니까 네, 대학살이 있었거든요. 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파월 의장이 하는 이 일시적이라는 워딩에 대해서 이거는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네. 그러면서 연준이 커뮤니케이션을 성공을 하려면 이 일시적이라는 워딩에 대해서도 무언가 정확한 부연 설명이 있어야 되는 말을 바꾸든 어떻게 하든 분명히 부연 설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워딩을 쓰는데 그게 11월 달이나 12월 달 FOMC에서는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월러 이사가 있어요.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라고 연준의 이제 이사 중에 한 명인데 이제 뭐라고 하는지 잠깐 보면 요거 이제 보세요. 10월 22일 날 기사예요. 전부 연합인포맥스에서 가져온 거예요. 네. 연합인포맥스 큰일 하죠. 네. 그래서 제가 연합인포맥스 나와서 라이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감사하죠. 항상. 뭐라고 나오냐면 외신에 따르면 이날 월러 이사는 테이퍼링이 시작될 때 시장에 큰 충격이 없어야 할 것. 테이퍼링은 미국 경제 전망에 적합하다. 뭐 거룩한 얘기 한마디 하셨고요. 요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밑에 보시면 이와 함께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가장 큰 위험.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향후 5개월이 중요하다. 5개월? 가이드를 줬죠. 네. 그러면 뭐냐면 이게 진짜 길게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 싹수를 그렇지. 볼 수 있는 때가 있는 거잖아요. 네. 향후 내년- 5개월 동안에도 전혀 굽힘 없이 계속 가면 네. 지금 보면은 4개월 정도 PCE 물가지수가 3.5로 높은 이제 3.6인데 3.5라고 하죠. 네. 3.5로 계속 지금 4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더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현재의 높은 수준은 계속 이어지고 유지하면. 향후에도 이게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이어져 간다면 이때는 이제 싹수가 보이는 거죠. 그렇지. 여기서부터 천천히 내려가더라도 이 정도는 기대 인플레이션 자극하는 거 아니요?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밑에도 보시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로 이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일에도 앞으로 몇 달이 우리가 본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가 일시적인지 여부를 평가하는데 중요하다. 월별 인플레 수치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계속 높게 유지된다면 2022년에 테이퍼링보다 공격적인 정책 대응이 정당화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연준 이사들이 이런 얘기를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저기 높은 분들이 말씀하실 때 보면 대본 쓰는데 거기에 쓰는 워딩 하나까지 다 고치고 되게 신경을 쓰잖아요. 그쵸. 그럼 연준 이사들이 이 얘기를 전 세계가 볼 텐데 그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셨을까 아니면은 굉장히 이걸 정제되고 진짜 정제되고 중요하죠. 정제되고 고민해가지고 의도를 갖고 얘기했을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당연히 고민을 하고 있겠죠. 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장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지금 원준 내에서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예, 저는 그래서 그냥 막 뭉개고 간다라기보다는 11, 12월에 조금은 더 클리어한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한 시장이 믿건 안 믿건 그걸 트라이아웃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봐요. 이번 FOMC에서도 한번 네.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네.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네. FOMC 지나가고 그럼 한 목요일 정도에는 조금 분위기가 좀 오늘 보여주신 그 페드 레이트 모니터가 좀 바뀌어 있을까요? 네. 뭐 저도 어떻게 얘기가 나올지는 그렇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감히 좀 연상해서 말씀드리면 파월이 네. 어마어마한 마술사가 아닌 상태에선 이 불신의 시대에 갑자기 신뢰를 얻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변수도 너무 커요. 네. 지금 공급 적재, 물류 적재라는 변수가 네. 그야말로 변수야. 네. 확 언제 바뀔지 누구도 지금 네, 장담 못해. 그렇죠. 그건 연준 이사부터 어디 저기 그 애널리스트까지 모두가 다 이거 바뀌면 이 대응값이 다 곱하기 값이 달라지는 거니까 네. 그런 거에 우리가 지금 노출돼 있으니까 네. 네 지금 진짜 애매한 것 같아.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어. 네.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이번 하나로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라는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 네. 시차를 두면서 계속해서 연준 위원들이 FOMC 이후에도 계속 소통을 하려고 노력할 거고 네.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말까지 물가지수가 어떻게 가는지가 향후 5개월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그게 듭니다. 속으로 5개월 얘기할 때는 5개월 안에 공급 적재, 물류 적재 끝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미 한번 틀린 거지. 그렇죠. 한 5개월 그 전에 한 3, 5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났어? 이런 거지. 이제 정확하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건지 뭐냐면 끝난다기보다는 끝날 기미가 5개월 내는 확인이 된다라는 걸 이제 네. 생각을 한 건데 전혀 거기서도 쉽지가 않다라고 하면 뭔가 이제 이게 그거잖아요. 공급 사이드에서 문제가 생긴 걸 왜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해결하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급 사이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걸 억눌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그렇지. 거거든요. 예, 그렇죠. 네. 공급 사이드에 있는 거 눌러줬다 잘 따는 스태그 나오는데 그렇게는 못 하는 거고. 근데 계속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빵빵 터져가지고 뭐 평균 목표 물가지 2%예요 했는데 무슨 2%야 3%는 넘겠는데 뭐 이래버리면 그죠? 네. 아 오늘도 진짜 열띤 강의.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는 지금 하나의 큰 해결을 봤어요. 우리 채권 시장 왜 대학살의 날이 왔는지에 대해서 정말 좀 전체적인 뷰를 얻은 것 같아서 그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별 말씀을요. 호주 금리 그렇게 급격하게 움직인 거는 좀 약간 정점은 좀 지난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더 세게 튈까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네. 게 되게 중요하죠. 네. 예. 그러니까 심리잖아요. 저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질문하고 만나냐면 이게 너무 길어지는데 네. 제 생각에 다음 달에 나와가지고 네. 이게 한 달에 되게 빨리 오더라고요. 대학살이 생각보다. 아직도 네. 이제 당분간 좀 더 지속되는 건지. 끝나야 돼요. 채권에 계신 분들도 그러니까요. 먹고 살아야지. 우리 저기 앵커 중에 한 분이 지금 박종현
네. 본부장님 죽습니다. 더 그러게요. 계속 이런 날 계속 며칠 더 가면. 네. 예산 진짜. 네. 큰일이네요. 네. 어쨌든 저기 결국에는 저는 아직까지는 그 스태그플레이션처럼 이렇게 이런 것들보다는 결국에는 꼬리가 긴 인플레이션의 확률이 아직은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 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이제 또 길어지니까 예, 다음 달에 나와서 또 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 정말 역시 오건영이 왜 오건영인지 아유. 이렇게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또 칠판만 잘 됐으면 또 네, 오늘 저희가 진짜 준비한 전자칠판이 잘 안 돼가지고 오늘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고 특히 오건영 부부장님께도 아닙니다. 저희가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음번엔 흑판을 준비하는 걸로 해야 되겠네요. 백보도 좋은 것 같아요. 초록색 오래된 칠판이라도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